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 티닙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에서도 승인을 받았고 존슨앤존슨으로부터 이제 마일스톤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유한양행의 수익성을 이제 개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멘텀으로 보고.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이용권 발급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을사년을 맞아서 저희 첫 번째로 모신 게스트는요,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정말 유망한 전망을 소개해 주시는 IM증권의 장민환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제 작년에 그 명실상부 가장 잘 나갔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제약 바이오잖아요. 네. 알테오젠이라는 스타 종목도 탄생을 했고, 근데 사실 4분기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면치를 못했는데 12월에 마지막 거래일 날, 2024년 12월 30일 날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대거 급등하는 현상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으니까 제약바이오가 2025년에 다시 주도 섹터로서 자리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한 의문증들을 좀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오늘 장민환 연구위원님 특별히 모셨고요. 일단 저희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 처음 오신 만큼 좀 자기소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IM증권에서 제약바이오 담당하고 있는 장민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저희 2025년 이제 전망이랑 그 다음에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 이제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분위기부터 좀 짚어볼 텐데요. 일단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25년도에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직은 이제 1월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전망을 정확하게 하기는 이제 다소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다른 산업들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여전히 성장을 하는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경쟁력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뭐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해서 점유율이 떨어지는 걸 걱정해야 되는 산업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대감은 2024년에 이어서 25년도에도 유효할 것 같고요. 일단 25년도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 1월에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하셨던 이제 JPM, 저희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 있는 이벤트 중에서 가장 이제 큰 이벤트이죠. 거기서 관련된 모멘텀들이 이제 좀 발생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JPM에서 이제 저희가 주목해서 보는 거는 JPM 전후로 빅파마에서 이제 바이오텍들의 인수합병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빅파마가 2030년까지 특허 만료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약 1,0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의약품의 매출이 줄어들 건데 그거를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채워야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이오텍들 많이 찾아다닐 거다. 이제 요런 게 이제 투자 포인트로 유효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바이오텍과 유사한 사업 모델, 그러니까 빅파마를 대상으로 물질을 팔거나 아니면은 플랫폼을 파는 이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유효한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셀온이 될까요?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 결과를 바탕으로 조금 더 추가 동력이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 셀론이라고 하는 거는 주가에 이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게 실제 현실이 됐을 때, 그러니까 실현이 됐을 때의 차익 실현이 나타나는 걸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JPM에서 빅파마가 어떤 얘기를 할 건지, 그 다음에 JPM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셀온이 나올 걸로 보지는 않고요. JPM을 시작으로 이제 3월에 있는 뭐 아스코나 이제 AACR과 같은 학회들, 3월과 4월에 이제 쭉 있는 아스코나 AACR과 같은 학회들까지도 그 모멘텀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12월 30일에 좀 대거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들이 급등했던 건 단순 수급 플레이예요? JPM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수급 플레이 라고 이제 명확하게 볼 만한 증거를 찾진 못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많이 빠져 있기도 했고, 그러니까 저희가 섹터가
2024년 10월 한 셋째 주를 고점으로 이제 쭉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대비해서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나 이제 2024년도는 이제 저물었고, 이제 2025년도에 새로운 모멘텀과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들을 네. 보면서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마지막 거래일에 주가 급등이 나타났던 것보다 이제 앞으로 있는 이벤트들에 좀 더 많은 이제 주목을 하시면서 투자하심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뭐 임상 데이터 발표라든지 개별 종목들의 이슈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사실 그 작년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올라가기 시작했던 시기를 보면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는 그 기대감과 굉장히 맞물립니다. 작년 하반기에 뭐 8월, 7월 이 정도였고, 근데 올해는 좀 전망이 좀 바뀌었어요. 점도표를 네, 보면 맞습니다. 인하 속도가 둔화될 거다 이런 말도 있고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죠. 환율도 많이 올랐고 일단 미국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네. 좀 간밤에 급등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제약바이오가 악영향을 받을 건 없나요? 우선 저희가 이제 금리랑 이제 바이오의 관계를 되게 많이 보시는데 네. 그게 우선 저희가 이제 주식을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계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상관관계는 아주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희 금리와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전후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팬데믹 후에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 후로부터는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 근데 이제 거기에 트럼프가 당선이 유력해지고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의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금 10년물 국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지 않는 10년물 국채는 저희 섹터에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제 팬데믹 전에를 보면요. 완전히 이제 금리와 바이오가 완전히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되냐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우리는 미래의 성장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수익을 땡겨와서 지금의 가치로 할인을 하는데 이제 10년물 국채와 같은 이제 무위험 이제 수익률이 높아지면은 할인율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미래의 가치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미래 가치를 현재로 땡겨왔을 때는 낮아진 건 맞는데요. 나중에 그 파이프라인이 벌 수 있는 돈이나 아니면은 시장의 규모 자체가 작아진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대로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금리가 높아지면은 PE 레이쇼가 더 낮아지는 거고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은 PE 레이쇼가 높아지니까 고평가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투자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팬데믹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왔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저희의 수익률을 이렇게 눌러왔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그 전까지는 완전히 역의 상관관계를 또 보인 건 아니기 때문에 2025년도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고 그게 이제 우리 섹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횟수가 좀 줄어들거나 그 폭이 줄어들면 PE 레이쇼가 낮아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평가가 되는 거고. 네. 그러면 매수라고 생각하고 접근해도 돼요? 매수해야 된다. 싸다 이렇게 접근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팬데믹 이전의 움직임이 약간 그랬었어요. 성장주에 대해서. 근데 뭐 팬데믹 이후에 이제 유동성이 워낙 커졌다 보니까 이제 그게 완전히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긴 했는데요. 2025년도에 그게 딱 그렇게 바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랐던 것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XBI나 이제 우리 제약바이오 지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줄어든 거에 대한 우려는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좀 해소가 되고 트럼프 정책들이 완벽하게 이제 저희 시장에 이제 시장에 각인이 되면서
점차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기업이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미는지, 네. 요걸 좀 더 포커싱하자라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자, 작년에 제가 앞서서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스타 종목들이 몇 개 탄생을 했습니다. 일단 시총 상위군에 진입한 1등 자리에 진입한 알테오젠부터 뭐 유한양행, 리가켄바이오 이들 기업들의 그 특징을 좀 살펴보면 알테오젠은 일단 그 라이센스 아웃을 성공을 했죠. 독점 계약으로 성공을 했고, 리가켄바이오도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 데이터 발표 계획도 올해 줄줄이 있고, 리가켄바이오 말고 또 유한양행 작년에 랭라자 FDA 승인 받으면서 엄청난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사실 작년에 좀 상승폭이 컸잖아요. 네. 많이 눌렸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다시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좀 이 기업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래야 2025년도에 좀 투자 전략을 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사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승인이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던 이벤트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자체로 만든 항암 신약을 글로벌 빅파마에 라이센싱 아웃을 했고, 이제 그게 항암 시장 중에서도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비소세포 폐암에서 퍼스트라인 치료제로 승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희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굉장히 큰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많은 분들이 바라보고 있었고요. 실제로 승인이 된 다음에도 주가 추이가 굉장히 좋았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좀 조급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신약이 이제 출시가 된 다음에 피크 세일즈,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하는 뭐 조단위 매출이나 아니면 블록버스터 스테터스에 올라갈 때까지는 램프업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막 실제로 로열티를 많은 이제 금액을 수취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등세가 이제 다소 이제 레포트를 쓰기에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을 좀 작용을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반기부터 이제 많은 조정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고, 그리고 많은 이제 레포트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투자 포인트들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주가 드라이버는 내수 시장에서의 실적 개선이나 이제 이런 것보다는 여전히 R&D 모멘텀이랑 이제 레이저 티닙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레이저 티닙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에서도 승인을 받았고, 출시가 되면 이제 마일스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이외에도 일본과 중국에서 계속 출시가 되면은 존슨앤존슨으로부터 이제 마일스톤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유한양행의 수익성을 이제 개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멘텀으로 보고, 이제 그런 이벤트들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마켓쉐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넌스몰 셀 런 캔서에서는 퍼스트라인으로 이미 타그리소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후발주자로서 그 마켓쉐어를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버럴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생존율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작년 연말에 발표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생존율이 좀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면서 올해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살펴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타그리소 대비 이제 얼마나 연장을 했을 때 마켓쉐어를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거고, 이제 그런 추정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 그러니까 마일스톤 들어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오버럴 서바이벌 데이터 나오는 것에 주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생존율이 일단 타그리서보다 높게 나오면 레이저 티닙의 마켓쉐어를 뺏어올 수 있다라는 게 보장된 거예요. 보장됐다기보다는요, 저희가 지금 마켓쉐어를 타그리소가 선점을 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거를 후발주자라서. 가져오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처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타그리소보다 오버럴 서바이벌을 늘렸고, 그다음에 지금 타그리소는 그 케모, 그러니까 화학항암제랑 병용을 해가지고 생존율을 더 높인 데이터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레이저 티닙 아미반타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케모테라피를 쓰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퍼스트라인 옵션이 세 가지죠. 그러니까 타그리소 단독, 타그리소 케모 병용, 그리고 레이저 티닙 아미반타면 병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미반타면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에는 케모테라피를 쓰지 않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오버럴 서바이벌까지 더 연장을 시킨다면 의사 입장에서 환자가 왔을 때 이 선택지를 좀 더
공격적으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인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마켓 쉐어도 증가할 수 있는 드라이버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유한양행은 일단 마일스톤만으로는 좀 배가 부르지 않고 이게 빨리 마켓쉐어를 높여서 매출이 좀 빨리빨리 좀 찍혀야 이제 유한양행도 더 로열티를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유한양행의 이제 R&D 모멘텀이요, 레이저 티닙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주가 드라이버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 단연 레이저 티닙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뭐 GI 이노베이션에서 도입을 했던 알러지 치료제가 임상 이제 원비상, 그러니까 반복 투여 임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 발표도 연내에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걸 이제 기반으로 사실 저희가 글로벌 빅파마가 어떤 치료제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보면은 단연 이제 항암 치료제가 제일 많은데,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알러지 치료제와 같은 면역 질환 쪽도 빅파마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새로운 라이센싱 아웃, 그러니까 레이저 티닙에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답습을 할 수 있는,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으로 알러지 치료제에 지속적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ABL 바이오랑 같이 개발을 했던 허투 후원비비 이중항체나 아니면 이제 베링거 인게라임의 라이센싱을 아웃을 했던 메시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임상 진척이 되면서 R&D 모멘텀은 연내에도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